자, 이제 페이지 91페이지고요. 8장 유치권 보겠습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거는 점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해야 되죠. 그리고 담보 물권이 맞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특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2번에 보시면 유치권의 특성이 먼저 나오는데 추급표가 없다고 돼 있죠. 이 추급표라고 하는 거는 쫓아가는 효력입니다. 쫓아감. 근데 유치권자는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요. 그러니까 가치 변형물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물상 대위성이 없고 우선 변제권 행사를 못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제한 물권들하고는 다르게 물권적 청구권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점유가 유치권 성립 요건이면서도 또한 존속 요건이다. 자, 동그라미 4번입니다. 법정 담보 물권이고 요건을 갖춰야 성립하는 것이고 등기는 요하지 않습니다. 자,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 내려갑니다. 첫 번째 성립 요건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자신의 물건이면 안 되는 거죠. 타인의 물건일 것.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거죠. 자, 판례를 보게 되면 수급인이 자신의 노력과 출제로 완성해서 독립된 건물에 해당하는 기성 부분입니다. 자, 당사자들이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하기로 한다는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건물은 도급인 거다, 수급인 거다? 수급인 거라는 거죠. 갑이 공사를 맡겼고 을이 일을 받아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을이 수급인이죠. 자, 수급인이 공사를 하는데 건물을 지었어요. 공사해가지고. 그럼 건물 다 지었으니까 수급인은 공사비를 받아야 되겠죠? 공사비를 받을 채권이 있습니다. 돈 받을 날짜가 됐어요. 그게 채권 변제기 도래한 거죠. 근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 쪽에서 돈 안 주죠. 너 왜 돈 안 줘? 돈 안 주니까 내가 공사 끝마친 이 건물을 유치하겠다. 근데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타인의 물건이어야 되는 거죠. 당사자가 특약을 할 때 이 건물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라는 특약이 들어가지 않았으면 이 건물은 누구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므로? 수급인의 노력으로 지어진 건물이죠. 그러니까 수급인이 이 건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판례죠. 자, 다음 동그라미 3번입니다. 구조물에 불과한 정착물의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판례를 보면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했던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건물로 지어졌어요? 아직은 정착물이에요. 그냥 정착물이라는 거죠. 토지에 붙어있는 부합물이란 뜻이에요. 따라서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어서 공사비를 못 받았을 때 이 정착물을 유치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자, 내려갑니다. 두 번째 성립 요건, 결련성입니다. 자, 채권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해야 된다. 이게 결련성인데, 자, 뒤로 넘기시면은 결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결련성이 인정되는 거는 아주 대표적인 게 이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필요비랑 유익비였죠. 이거 못 받으면 유치. 자, 그리고 공사비 채권, 수리비 채권 이런 것들도 못 받게 되면은 공사했던 건물
수리했던 건물 이런 거 유치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목적물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손해배상 채권도 결련성이 인정된다. 자, 근데 결련성이 부인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결련성 부인은 정답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머리에 담고 계셔야 되죠. 결련성 부인. 자, 대표적인 결련성 부인 두 가지가 세트죠. 임대차 보증금 하고 임대차에서의 권리금. 결련성이 부인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 자재대금 채권. 자재대금 채권하고 그다음에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건축 자재대금 채권하고요.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 성질상 매매대금 채권입니다.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것 자체가 채권 발생이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거다, 매매로부터 발생한 거다, 매매로부터 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결련성이 부인되는 것들이에요. 자, 가령 뭐 지상권 설정 계약이나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자, 을이 만약에 지상권자예요. 지상권자가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려가지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하고 있다가 지상권 계약이 끝나고 나면 갱신을 청구하고 갑 쪽에서 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도 있죠. 그러면 지상권자가 이 지상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하거든요. 자, 여기서 지상권자가 행사하게 되는 지상물의 매수 청구는 단순한 청구권이 아니죠. 이건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이것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지상 건물을 목적으로 하여 을하고 갑 사이에서 뭐를 만든다는 거죠? 매매를 만든다는 거죠. 매매가 자동으로 성립돼요. 그럼 여기 매매에서 매도인이 누가 되는 거죠? 누가 건물을 팔아요? 지상권자가 건물을 팔죠? 얘가 매도인이에요. 매도인. 갑은 건물을 사야 되는 거죠? 매수인. 그렇죠? 그러면 매도인은 건물을 넘겨주고 갑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을이 가지고 있는 그 채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매매대금 채권이라는 거예요. 결국 본질적으로 을이 가진 채권은 건물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로부터 생긴 거다. 매매로부터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했을 때 설정자 갑이 건물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지상권자가 건물을 유치하겠다. 이거는 돼, 안 돼?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동시이행 항변을 해야 되겠죠. 자, 아니면은 을이 지상권자가 아니라 전세권자일 때도 건물을 빌린 다음에 이 건물에다가 물건을 설치했고 설치했던 부속물에 대해서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역시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도 역시 형성권이기 때문에 부속물을 목적으로 해서 매매가 성립되고 역시 이쪽이 매도인 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매수 청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지는 채권은 물건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라 매매 대금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하고 4번은 공통적으로 매매 대금 채권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제공했던 매매 대금입니다.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매매 대금을 제공했던 거는 명의 신탁을 원인으로 제공한 거죠. 명의 신탁을 원인으로. 그러니까 이때 채권도 명의 신탁에서 생긴 채권인 거지 목적물로부터 직접 생긴 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도 결련성이 부정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양괄호 3번. 자,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 관련해서 적법하게 점유를 해야 된다는 거는 동그라미 1번처럼 불법으로 점유를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제3자가 직접 점유하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비교해서 동그라미 3번처럼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다. 이러면 채무자가 물건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죠. 유치권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채무자 직접 점유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밑으로 동그라미 5번. 완전한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성립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소유하는 그 건물에 유치권이 성립됐습니다. 그럼 이때 유치권은 완전한 유치권이에요? 불완전 유치권이에요? 완전, 불완전? 완전이죠. 저당권보다 성립은 늦었죠? 성립은 늦었는데 저당권자가 그 이후에 목적물을 경매 신청하고 그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 시점. 이때 비교를 해야 되는 거는 저당권 성립 시점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에 압류가 들어간 시점으로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경매 신청이 빨랐다, 유치권 성립이 빨랐다. 유치권 성립이 더 빨랐던 거죠. 유치권이 이미 성립이 돼 있었고 그 이후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해서 목적물 압류의 효력이 생겼던 거죠. 이러면 압류 전 유치권이에요? 압류 후 유치권이에요? 압류 전 유치권이죠. 그럼 이게 바로 완전한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 완전한 유치권을 취득한 병은 이후에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고 목적물이 경락이 되더라도 정액의 경락이 돼서 목적물 소유권이 넘어갔더라도 그 경락인을 상대로 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 있는 거라고. 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완전 유치권이에요. 자, 근데 비교했을 때 갑소유 목적물에 저당권이 성립되고 성립되어 있었던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을 먼저 했어요. 얘가 먼저 경매 신청해버린 거지. 그래서 목적물이 압류 들어간 거예요. 이미 목적물에 압류의 효력이 생겼는데 그 이후에 공사를 마쳤던 병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이 말이에요. 순서 다르죠, 지금? 순서 다르지. 그럼 이 경우는 유치권이 성립되기 전에 경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압류의 효력이 먼저 생겼고 그 이후에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러면 이거는 불완전한 겁니다. 불완전 유치권. 불완전한 유치권을 가지고는 그 이후에 목적물이 경락이 돼가지고 정액의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경락인이 병한테 나가라 그러면은 병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이 어쨌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성립은 하겠지만 경락인에게까지 주장할 수 있는지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압류전에 성립했다면은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자, 하지만 압류가 먼저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성립했던 늦어버린 유치권 같은 경우는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근데 이때 경락인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유치권이라도 경락인한테 야, 네가 돈 갚아. 네가 돈 갚으라고 경락인한테 변제 청구하는 거. 이거는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되죠. 변제를 청구하는 거는 채권을 주장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을 주장하는 거는 저 채권 채무자 갑한테 해야 되는 거죠. 경락인한테 돈 갚으라고 하는 거. 그건 안 된다. 자, 그래서 완전한 유치권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자, 여기서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바로 압류의 효력이 생겼다는 거죠. 압류가 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습니다. 그러면은 동그라미 2번에 완전한 유치권 성립,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반면에 밑에 칸에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경료되고 나서 압류의 효력이 생기고 나서 유치권이 성립한 거죠. 그러면 이제 불완전 유치권 되기 때문에 경락인한테는 대항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 요건 갑니다. 채권 변제기 도래. 자, 채권 변제기 도래 관련해 가지고는 동그라미 1번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환기간 허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변제기 뒤로 밀리잖아요. 유치권 돼야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상환기간 허여. 자, 그리고 마지막 성립 요건은 배제 특약 없을 것이죠. 이 요건을 통해서 유치권 배제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임의 규정입니다. 자, 다음 내려갑니다. 유치권자가 가지는 권리들입니다. 첫 번째 권리, 점유, 인도, 거절. 이거 자체가 유치적 효력이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뿐만 아니라 경락인에게도 주장을 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경락인에게 뭐는 청구할 수 없다고? 변제 청구. 돈 갚으라고 변제 청구는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경매권.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건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하는 간이 변제 충당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양괄호 3번에 유치권자도 과실을 수취해서 채권 변제 충당이 가능하고 네 번째, 비용도 청구할 수 있죠. 325조 1항에서는 필요비, 그리고 2항에서는 유익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뒤로 가서 다섯 번째 권리를 보게 되면은 보존을 위한 사용권입니다. 자, 324조를 보게 되면은 1항에서 유치권자가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하고, 그리고 2항에서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도 할 수 없고 대여도 할 수 없고 담보 제공도 할 수 없죠. 그러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렇지 않다. 보존을 위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을 받아야 된다? 승낙 안 받아도 된다? 승낙 안 받아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을이 갑이 소유하고 있던 집을 갖다가 공사를 한 거지. 을이 공사를 했어요. 그럼 공사를 완료했으니까 공사비를 받아야 되는데 갑 쪽에서 공사비 안 주니까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집을 갖다가 유치해버리는 거죠. 집을 유치한다. 이때 을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유치물인 이 집에 주택에 직접 거주하는 거. 이거는 그냥 사용이에요? 보존 사용이에요? 이게 바로 대표적인 보존 사용이죠. 목적물 현상 유지를 위한 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주택에 거주할 때 갑의 동의를 받아서 한다, 동의 안 받아도 된다. 동의 안 받아도 됩니다. 다만 얘가 여기서 거주를 하게 되면은 월세는 내야 되겠죠? 즉 사용료. 사용료는 갑한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자, 그래서 조문 박스 밑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1번에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채무자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된다. 그러나 동그라미 2번 보존을 위한 사용을 할 때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할 수가 있다. 판례 내려갑니다.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유치권 행사를 하는 자가 스스로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 사용하는 것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에 해당이 되고, 다만 이때 그 차임 상당의 이득은 소유자에게 반환을 해줘야 된다. 사용료는 갖다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유치권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당권 넘어갑니다. 자, 96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게 제9장 저당권입니다. 자, 저당권 관련해서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저당권의 성립에 대해서는 자, 여기서 니은을 봅니다. 니은. 성립 당사자 중 저당권자가 있는데 원칙을 보면 저당권자는 채권자인 게 원칙이죠. 돈 빌려준 채권자가 곧 저당권자다. 만약에 다른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게 된다면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는 무효라고 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하지만 제3자 명의로 경료된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는 유효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게 지금 밑에 판례 박스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줄에 채권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제3자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채권자, 채무자, 제3자 이 3자 간에 뭐가 있었을 때? 합의가 있었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는 제3자 명의로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 자, 객체 내려갑니다. 저당권 객체는요, 부동산이 일단 대표적이겠고요. 선박 자동차도 등록이 되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고,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지상권이나 전세권과 같은 권리들도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분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죠. 공유자가 지분에다가 저당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요. 저당권 효력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효력은 먼저 피담보 채권의 범위입니다. 자, 360조를 보게 되면은 피담보 채권 속에 원본, 이게 원금이죠. 그 다음에 이자. 자, 그리고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이거를 지연배상금이라 그러죠. 지연배상금. 자, 그리고 실행비용까지를 담보하게 된다. 그러나 지연배상금은 원본 이행기를 경과하고 나서 1년분에 한해서만 담보되는 거죠. 1년치만. 자, 내려갑니다. 목적물 범위입니다. 자, 358조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 그리고 종물에도 다 미치죠. 자, 그러나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나 설정 행위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을 갑이 가지고 있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자, 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갑이 여기다가 증축시킨 거지, 증축을. 층수 늘렸어요, 이렇게. 근데 층수 늘린 부분이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면은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물건이 한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물건 한 개지, 한 개, 물건 한 개. 그럼 역시 합쳐진 부분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쳐, 안 미쳐? 효력이 미치죠. 갑이 옆에다가 간이 화장실 만들냐. 간이 화장실 종물이죠, 종물. 주물과 종물은 운명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 효력은 종물에도 미친다.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요, 만약에 토지가 남의 땅이면, 남의 땅이라고 한다면은 갑이 남의 땅에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겠죠? 그게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맞아요. 지상권. 아니면은 임차권. 아니면은 토지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토지 전세권과 같은 것들은 남의 땅 위에서 건물을 소유하기 위한 종된 권리들입니다. 이러한 종된 권리들에까지 저당권 효력은 다 미치는 것이다. 근데 저당권 효력이 이렇게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 종된 권리까지 다 미치는 것은 당사자들이 특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규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 규정.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할 수 있다. 임의 규정. 자, 일단 동그라미 1번에서 부합물, 종물, 종된 권리 효력 다 미치고요. 자, 동그라미 2번 저당권 설정 전후를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한다. 동그라미 3번 임의 규정이다. 따라서 부합물이나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을 배제시키는 그 약정들도 유효다. 자, 밑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4번 보겠습니다. 자, 효력이 미치는 종된 권리에는 지상권, 토지 임차권, 토지 전세권, 대지 사용권과 같은 권리들이 있다. 자, 판례 봅니다.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의 종된 권리에 해당이 되는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됐고 경락인이 소유권 취득을 한다면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그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까지 이 종된 권리에까지 효력이 다 미치니까 경락인이 건물을 취득하면서 지상권도 같이 다 취득을 한다는 겁니다. 자, 뒷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에 대한 효력입니다. 자, 359조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가 있은 후 설정자가 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자, 혹은 수취할 수 있는 과실에 효력이 미치는 거죠. 여기서 잘 봐야 될 단어는 과실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일단 뭐부터 때려야 된다? 목적물, 압류 때려야 된다. 압류. 자, 과실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오고 있는 물상 대위도 마찬가지예요. 가치 변형에 해당되는 물상 대위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도 목적물을 빨리 뭐 때려야 된다? 압류 때려야 됩니다. 압류. 그래서 압류 후에 비로소 과실이나 물상 대위와 관련된 효력이 미친다. 압류 후.
자, 물상대위 보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자, 물상대위는 가치 변형물인데요. 자, 동그라미 2번 객체 보세요. 물상대위 객체는 가치 변형물이고 여기는 보험금, 보상금, 손해배상 청구권, 전세금, 반환 청구권 등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입니다. 저당권자가 물상대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채무자 쪽에서 가치 변형물을 지급받기 전에 빨리 뭐 들어가야 돼? 빨리. 압류 들어가야 돼, 압류. 4번. 압류는 특정성을 유지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그 압류가 반드시 저당권자에 의해서 스스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아니죠. 자, 제3자에 의해서 압류가 되었더라도 특정성은 유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5번으로 내려갑니다. 매매대금이나 차임 이런 것들에는 물상대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매매대금은. 그래서 밑에 판례 속에 나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협의 취득했다는 것은 형식상은 그냥 강제 수용처럼 보일지 몰라도 협의를 통해 수용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보상금은 강제 수용 보상금이다, 매매대금이다. 매매대금이라는 거죠. 그래도 둘째 줄에 나오지 않습니까? 매매 계약과 같은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협의 취득. 따라서 이거는 밑에 줄에 토지수용법상의 공용징수에 해당이 되지 않고 따라서 협의를 통해 지급받게 되는 보상금에서는 물상대위권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 저당권의 효력이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아까 살펴보았었고요. 자, 뒤로 넘깁니다. 102페이지 옵니다. 자, 102페이지 오시면은 제3취득자가 나오고 있죠. 자, 제3취득자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 3사람입니다. 3사람. 자, 첫째 줄에 나오고 있죠. 저당권이 설정되고 나서 소유권 취득한 자, 전세권, 지상권 취득한 자, 임차인도 포함됩니다. 여기에 저당권자는 제외예요. 저당권자는 제외. 포함 안 됩니다. 제3취득자에. 자, 추가를 한다면은 물상보증인도 제외. 저당권자, 물상보증인 이런 분들은 제3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자, 제3취득자들의 권리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권리가 바로 밑에 동그라미 1번에 나오는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권리가 바로 변제권입니다. 364조. 저당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제3자는 저당권자에게 담보된 채권을 싹 변제해버리고 저당권에 대해서 소멸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제3취득자가 변제할 때는 돈 다 갚아야 돼요? 지연배상금 1년분만 갚으면 돼요? 1년치만 갚으면 되는 거죠? 자, 니은에 확인하세요. 니은. 제3취득자가 대위 변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연배상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더라도 몇 년치만 갚으면 된다? 1년치만. 자, 디귿입니다. 변제를 하면 부종성에 따라 저당권은 소멸, 그리고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리가 비용 상환 청구권입니다. 비용 투입했던 거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 저당권자나 물상 보증인 이런 분들은 뭐 변제권 행사를 하겠다. 네? 변제권보다 시험에서 주로 물어봤던 거는 뭐 비용 청구, 비용 상환을 청구하겠다. 이런 게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제3취득자 권리라서. 자, 저당권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약법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계약법이 일단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는 108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계약 총론 파트에서는 출제되는 테마들을 봤을 때 계약 성립 문제도 물론 출제될 가능성이 크지만 주로는 이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계약의 효력 여기가 출제돼요.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총 3문제 나오죠. 3문제. 자, 쌍무계약의 효력이 일단 먼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은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자, 동시이행 항변이 어디 나오냐? 지금 112페이지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이행 항변. 자, 쌍무계약 효력 첫 번째입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첫 번째로 일단 동시이행의 항변이 성립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성립 요건 첫 번째. 반드시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쌍무계약. 편무계약은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성립 요건.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도래돼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성립 요건은 상대방 쪽에서 자신의 채무는 이행하지 않으면서 지는 이행 안 하면서 이행 청구만 하고 있다. 이 경우에 행사를 하는 것이 동시이행 항변이죠. 자, 쌍무계약이어야 한다. 요게 일단 첫 번째인데요. 자, 관련해가지고 동시이행 관계에 해당되는 거하고 해당되지 않는 거 표로 정리해놨습니다. 자, 113페이지 밑에 쪽에 보시면은 양괄호 3번에 동시이행 관계를 인정하는 경우 나옵니다. 첫 번째, 매매를 했어요. 그럼 매도인 쪽에서 소유권 넘겨주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고 동시이행 관계죠. 두 번째,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은 양 당사자가 받았던 거 되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양 당사자의 원상회복, 부당이득 반환 의무, 동시이행 관계. 자, 그리고 밑에 칸에 전세가 끝나거나 임대차가 끝났을 때 서로 전세금, 보증금 돌려주고 그리고 목적물 돌려줘야 됩니다. 동시이행 관계. 자, 그리고 밑에 칸에 가등기 담보에서 채권자 쪽에서 채무자한테 청산금을 지급하고 채무자는 목적물 넘겨주고 본등기 해주는 거 동시이행 관계. 자, 그리고 밑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나오죠. 이거를 상호명의 신탁이라고도 합니다. 상호명의 신탁. 자, 여기서 나오는 지금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이거를 상호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 상호가 명의 신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의 신탁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 명의 신탁이 해지가 돼가지고 끝났으니까 서로한테 지분을 돌려줘야 되겠죠? 누가 먼저 돌려줘야 돼요? 동시에 상호 간에 같이 돌려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비교해서 뒤로 동시이행 관계를 부정하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칸에 저당권이 됐든 양도담보가 됐든 둘 다 담보권이죠. 담보물권. 그러면 담보권 말소가 먼저예요? 돈 갚는 게 먼저예요? 돈 갚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채무자의 채무 변제 이 왼쪽에 나오는 게 선이행 의무입니다. 선이행.
자, 그리고 세 번째 칸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협력을 해주는 거 하고 돈 주는 거 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협력부터 먼저 해야 되는 거죠. 협력을 해서 효력을 유효로 만들어야 돈 달라고 하고 물건 넘기라고 해야 되죠. 자,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거 하고 그리고 임차인 쪽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 등기가 되었을 때는 임대인이 보증금 먼저 빼줘야 이 등기 말소시키는 거죠. 역시 왼쪽에 있는 게 선이행. 밑에 칸에 경매가 무효가 됐다라고 돼 있죠. 네? 경매가 무효가 되었다. 자, 그러면 경매가 무효가 되기 전을 생각해 보면은 자, 갑 쪽에서 뭐 예를 들어 건물을 가지고 있었고 갑의 건물을 을이 저당을 잡고 있었고 건물을 저당 잡고 있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너 돈 안 갚냐? 경매 벌이는 거죠, 경매. 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서 이 건물을 낙찰받죠. 자, 이 건물을 병이 낙찰받았다. 자, 경락받고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그 이후에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경락인이 법원에다가 냈던 경락대금은 우선 변제권 행사를 통해서 얘가 가져갔겠죠? 그죠? 경락대금. 그래서 경매를 통해서 저당권자는 경락대금, 돈을 챙기고 얘는 돈 내고 건물을 경락받았고 갑은 이제 쫓겨난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경매가 뭐가 됐다고요? 무효가 돼버린 거지. 그럼 경매가 무효가 됐으니까 병이 경락받았던 건물 말소시키고 건물 돌려줘야 되죠. 건물을 을한테 돌려줘, 갑한테 돌려줘. 갑한테 돌려줘, 건물을. 자, 그리고 경락대금을 받았던 저당권자도 경락대금 뱉어야 되죠. 누구한테 뱉어야 돼요? 얘한테 뱉어야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병은 갑한테 돌려주고 을은 병한테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상대방이 서로 엇갈려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경락인 병이 등기 말소시키고 채권자 을이 배당금 받았던 거 반환하는 거 엇갈려 있습니다.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성립 요건 좀 보겠습니다. 자, 한 장 다시 앞으로 오시고요. 자, 113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 항변권 성립 요건,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요게 뜻하는 바는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에 도래할 것. 이게 뜻하는 바는 선이행 의무자. 선이행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한다 못한다. 행사 못한다. 선이행 의무자라는 것 자체가 자기가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 채무가 변제기 도래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항변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는 항변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신용 상태가 완전 악화돼서 내 마음이 불안하다. 불안하면 항변할 수 있죠. 불안의 항변. 불안의 항변. 요게 첫 번째 예외.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외는 중도금을 지체하다가
잔금 지급일자가 돼버렸을 때 중도금을 지체하고 있다가 결국에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했을 때 잔금 지급일자가 도래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상대방 채무도 변제기에 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항변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원칙부터 확인하면요. 선이행 의무자 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 그러나 니은의 예외, 선이행 의무자라도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니 그 A가 바로 불안의 항변권, 그리고 B가 선이행 의무를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다. 이게 바로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무슨 날짜 돼버린 거죠? 잔금 지급일자 돼버렸어요. 그럼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자, 밑에 나오는 효과 부분은요, 좀 스스로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기시고요. 위험 부담 잠깐 보겠습니다. 자, 쌍무계약의 효력이 세 문제가 나온다 그랬는데 그중 첫 번째가 동시이행의 항변이었고요. 자, 그리고 쌍무계약의 효력에서 두 번째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위험부담 법리입니다. 위험부담 법리는 요건을 통한 그 결과, 효과상 차이를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정리합니다. 두 번째, 위험부담. 위험을 누구한테 떠넘길 것이냐? 자, 위험부담 법리에서는 먼저 쌍무계약을 하였고, 자, 갑과 을 사이에서 매매계약이 있었고, 매매계약이니까 당연히 쌍무계약이었겠죠? 자, 갑이 물건을 파는 쪽, 매도인. 을이 물건을 사는 쪽, 매수인. 이때 채무자하고 채권자로 나뉘어지죠. 물건을 넘기는 쪽을 채무자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갑이 을한테 팔기로 했던 게 집이었어요. 집. 갑은 집을 받아야 돼요? 집을 넘겨줘야 돼요? 집을 넘겨줘야 되죠. 따라서 권리가 있다, 의무가 있다. 집에 대해서. 의무가 있는 거죠. 채무자. 자, 반면에 매수인 을은 집을 넘겨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채권자죠. 채권자. 그래서 매매 목적물 기준으로 하여 채무자와 채권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위험부담 법리가 문제되는 거는요.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집이 멸실됐다는 거죠. 목적물이 멸실돼 버렸으니까 갑은 목적물 넘겨줄 수가 없죠. 후발적 불능. 매매계약 체결 후에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 버렸다. 근데 후발적 불능의 그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왜 불능이 된 거야? 왜? 왜? 첫 번째 자연재해야. 자연재해라는 거는 뭐 지진이 났거나 천둥 번개 쳐가지고 다 부셔진 거죠. 그럼 누구한테 잘못 있어요? 채무자 잘못, 채권자 잘못. 둘 다 잘못 없다. 둘 다 잘못이 없음. 자, 이렇게 양 당사자 둘 다 잘못이 없을 때, 이럴 때 적용되는 것이 바로 위험을 채무자 네가 떠안아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채무자주의가 적용이 되면은 갑도 그렇고 을도 그렇고 둘 다
채무를 다 면해버리는 거죠. 그럼 채무가 다 면해버리니까 갑이 야 집 날라갔네? 집 날라가 버렸네? 그러니까 너 돈 가지고 와. 대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안타깝지만 자연재해로 날아갔으니까 그 집이 날아간 위험은 누가 다 떠안아라? 채무자 네가 다 떠안으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을한테 받았었던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같은 것들 받았다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잔금 달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왜 집이 부셔졌냐? 야, 그거는 채권자 때문이야. 채권자한테 잘못이 있어. 혹은 채권자 쪽에서 수령을 지체하다가 벌어진 일이었어. 이렇게 되면 귀책 사유가 지금 채권자한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적용되는 위험부담 법리는 채권자주의. 채권자주의가 적용될 때는 채무자만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하죠. 결국 을한테 야, 집 날라갔네. 근데 니 때문에 날라갔잖아. 니 때문에 집 날라갔으니까 돈 갖고 와라. 돈 달라고 대금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위에 거 채무자주의가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이고 채권자주의는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법리가 되겠습니다. 자, 책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자, 밑에 내려가서 요건 확인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쌍무계약이고요. 그리고 쌍방에게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었다. 쌍방 책임 없음. 즉 자연재해죠. 효과 내려갑니다. 쌍방은 채무를 면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할 수 없다. 오히려 디귿에서처럼 이미 지급했던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반환해줘야 된다. 내려갑니다. 양괄호 2번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자, 요건 확인합니다. 쌍무계약이고요. 니은 채권자의 책임이 있는 후발적 불능이다.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채권자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혹은 채권자가 뭐 하다가? 수령 지체하다가 쌍방 책임 없는 후발적 불능이 되어버렸던 경우입니다. 자, 효과 넘어갑니다. 채무자 쪽에서만 채무를 면한다. 채권자는 채무를 면하지 못해서 따라서 니은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 세 번째도 있죠. 왜 세 번째? 채무자가 이 후발적 불능에 대해서 잘못이 있으면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여기서 적용되는 게 뭐예요? 맞습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이거는 위험부담 법리하고 다른 거죠. 자, 그러니까 건물이 날아갔어요. 멸실돼버린 거지. 근데 자연재해도 아니고 을한테도 잘못 없는데 갑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건물을 날려먹은 겁니다. 그러면 을은 갑의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후발적 불능 세 가지 갈래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쌍무계약 효력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3자 위한 계약부터 또 보겠습니다.